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019학년도 학력평가 15번 문제, 문법 문제까지 함께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조와 시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학 중에 운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작품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이렇게 시조와 시를 묶는다든지 두세 가지의 작품을 묶어서 그 작품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표현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꼭 출제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와 나를 함께 이해한 다음에 푸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의 신음의 방옹시어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2019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그런데 올해 2021학년도에 수능 국어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고등학교에 1학년 문제로 나왔던 게 선생님 수능 문제로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1 때 나왔던 작품도 고3 때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수능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수준이 또는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부분은 요 2번에 해당하는 이 시조가 이번에 수능 문제에 출제되었고 우리 공부한 다음에 올해 수능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시어는 이 신흠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골에 묻혀 사는 마음을 노래한 30수의 연시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은 일부가 되겠죠. 여기서 방옹이란 방출된 늙은이를 뜻하는 말로써 신흠하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시조들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뉘 있으랴. 밤중만 일편명월이 기벗인가 하노라. 자, 초장에는 눈이 산촌에 왔다는 내용이 나오죠. 돌길마저 묻힌 아주 인적이 없는 그런 산골 마을을 말합니다. 지금 신음은 자연 속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 보겠습니다. 시비를 열지 마라. 이 시비는 살인문을 말해요.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뉘 있으랴. 누가 있을까? 라는 것이죠. 살인문을 열지 말라는 것은 그 속세와 단절하고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을 열고 사람들과 속세와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태도를 알 수 있고 날 찾으리 뉘 있으랴 할 때 누가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서리법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시비를 열지 마라. 이 부분은 속세를 멀리한다.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날 찾으리니 있으랴에선 서리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체크할 수 있고 마지막 종장 볼게요. 밤중만 일편명월이 기벗인가 노라. 일편명월은 한 조각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뜬 한 조각의 달이 그 벗인가 노라. 그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겠다. 나의 벗은 한 조각의 달이다. 한 조각의 달을 벗삼아서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 한번 보겠습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잃어보니 해란 해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고
어즈버 유한한 간장이 다 그질까 하노라. 자, 초장을 보면 워석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워석버석은 이제 의성어죠. 의성어. 워석버석 낙엽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임으로 착각하는 소리죠. 이 낙엽소리가. 그래서 임이신가 일어나 보니 해란 해경은 나오죠.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이 임인가 착각한 임으로 착각한 소리는 낙엽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즈버는 라는 감탄사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어즈버는 감탄사라는 거, 라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고, 이런 감탄사가 사용된 걸 우리는 영탄법이라 그러죠. 영탄적 표현, 영탄법이 영탄이라는 것이 사용됐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유한한 간장이. 간장은 이제 여러분 애간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애간장이 탄다. 그래서 간하고 창자를 말하는데 그걸 우리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 다 그질까 하노라.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는데 임이 아니죠. 그래서 간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임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보겠습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알샤 일러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러보리라. 노래 삼기는 만들다란 뜻입니다. 노래 만든 사람, 시름은 걱정을 말하죠. 걱정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옛날에 하다 있죠, 하다.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진짜 우리가 do라는 그 뜻을 가진 하다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위에 올라가서 그거는 아래 하자를 써서 이 하다로 썼습니다. 이 하다가 지금의 하다란 뜻이고 옛날에 중세국어 때 우리가 지금 쓰는 하다는 많다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할시하는 시름도 많기도 많구나 라는 뜻이죠. 다 못 일러는 이제 말하다란 뜻이고 말해 다 못 말해 노래를 불러서 풀었던가. 그래서 이 초장과 중장에는 화자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자가 뭘 추측하고 있느냐? 노래라는 것을 만든 사람은 걱정이 참 많기도 많았던 사람인 것 같다. 말로 다 못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 시름을 풀었던가 이런 것이죠. 마지막 종장 보겠습니다. 진실로 풀릴 것이면 정말 풀릴 것이라면 나도 불러보리라. 이것은 화자의 소망이죠. 정말 시름이 풀린다면 나도 불러보겠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에서는 노래를 통해서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방웅시어에 대해서 함께 봤으니까 다음 페이지 19번 문제 잠시 한번 볼까요? 자, 19번 문제에 있는 보기 있죠. 이 보기가 방웅시어와 관련해서 배경 설명을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아예 모르더라도 시조를 읽고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에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나와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선조의 총애를 받던 신흠이 선조 사후 개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하고 김포로 내쫓겼던 시기에 쓴 시조 30수 중 일부이다. 이들 30수는 자연지향, 세태비판, 연군은 임금님을 사랑하는 것, 취흥, 술에 취한 흥취 등의 다양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30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가 있겠죠. 우리말 시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엿볼 수 있다. 그 서문격인 방웅시어 서에는 창작 당시 그의 심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내 이미 전원으로 돌아오매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지쳤기 때문이다.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합니다. 보기 1번. 산초는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군. 속세와 대비되는 것이 산촌이다. 맞나요? 맞죠. 2번. 일편명월은 한 조각의 달은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작가를 상징하는 것이겠군. 맞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 달은 자기 자신의 분신, 자기 자신 작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작가가 지향하는 어떤 자연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벗이 되어줄 만한 어떤 자연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 3, 4, 5번은 맞겠죠. 한번 다 그냥 읽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임을 군왕으로 이해한다면 간장이 다 그질까 하노라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끓는 심정이 함축된 것이겠군. 맞죠? 시름은 정치적 혼란기에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자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맞겠죠? 그 다음 노래는 세상사에 지치고 뒤엉킨 작가의 마음을 풀어내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겠군. 이것도 역시 내용의 흐름을 보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021학년도 국어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국어 수능 문제인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정철의 사미인곡과 두 번째로 이 신흠의 방웅시어 중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두 번째 수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본학의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라는 작품까지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을 묶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작품인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그냥 문제를 읽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가에 나오는 정철의 삼인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또는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작품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든 문제를 풀면서든 꼭 여러 번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나와 관련한 문제는 38번과 40번 문제거든요. 먼저 같은 페이지에 38번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풀어보니까, 지금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삼인곡과 이 방웅시어를 함께 묶어서 푸는 문제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냥 풀어봤을 때 방웅시어만 알고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3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를 빼고 나에 대한 내용만 읽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1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봤나요? 같이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자, 일단 가를 몰라도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했죠. 나의 다라는 수식어 여기 있죠. 마지막 종장에 간장이 다 그칠 까노라.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 신음의 시조에서 임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죠. 틀렸고. 2번. 가의 한왕고야와 나의 한오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오라는 마지막에 종장에 있는 어미죠. 임의 소리를 착각한 화자가 임이 아닌 것을 알고 마음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여기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까? 의지가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가의 매화와 나의 해라는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하였다. 동일시되는 자연물도 아닐 뿐더러 의인화도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무서일고와 나의 무스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무스일고 보면 중장에 해란 애경에 난초핀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낙엽은 무슨 일인가라는 거는 이 워석버석하는 게 님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낙엽 소리, 낙엽이 무슨 일이야. 낙엽 소리구나 라는 거야.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이게 반가움일까? 반가움 아니겠죠. 임이어야 반갑지. 낙엽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잃어보니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죠. 님이 오셨나? 하고 일어나 보는 것이죠. 독백적인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혼자 있으니까 독백적인 어조가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모두에서 이 가와 나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아닌 거면 당연히 틀린 것이 되겠죠. 둘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만 알고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철의 3인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귀에 인이 박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도 나와 관련된 문제인데 나와 다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그 다를 읽지 않고 바로 그냥 문제만 바로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는데 이 보기만 읽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국어 선생님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보기를 읽어보면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 보기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찾으면 정답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나가 어떻게 문제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번에는 보기 보겠습니다.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아까 초장에 보면 창밖에 워석버석 하면서 창밖에 있는 그 낙엽 소리가 창 안에 있는 방에서도 들리는 거죠. 들린다는 것은 이 화자가 지금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바깥에
조용한 상태가 외적 고요죠. 그래서 낙엽 소리가 창 안까지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나에서 낙엽 소리를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내적 고요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예요.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나요? 낙엽 소리를 듣고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야? 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거는 임을 기다리고 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보통 임은 내가 바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임을 생각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적 고요의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다. 그래서 낙엽 소리를 듣고도 임이 오는 소리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은 이 보기에 있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적절한 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적인 상황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외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다는 내용을 모르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다에서 사물이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자, 그 다음 4번.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5번.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자, 선생님은 이제 나와 있는 글을 아직 다를 읽지 않았지만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5번이 문맥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당호를 집에 붙은 이제 글을 군더더기로 본다는 거는 이 외적인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번외로 찾아본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내용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시조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만 어떻게 반영됐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수능 문제를 잠깐 맛보기 했는데 어떤가요? 문제가 어렵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작품을 공부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보인다, 정답이 보인다,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문제를 푸는 감을 익히면 새로운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내용의 보기가 나오더라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력평가로. 자,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라는 시를 한번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꿈꾼 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깨었다. 문턱에 귀대고 엿들을 땐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 고쳐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기 소리. 아, 네가 왔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지기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오냐 오냐. 안쓰러운 마음은 말리길인데 황망히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후두둑 뱃잎 끝에 방울지는 봄비 소리. 자, 이 시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신음의 방공시어 중에 두 번째
수능에도 나왔던 이 수와 굉장히 시적 상황이 비슷하죠. 워석버석 낙엽 소리가 나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떤 이민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니까 신음의 시조에서는 낙엽이 졌던 거고 이 시에서는 봄비 소리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행의 너를 꿈꾼 밤입니다. 너는 지금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너를 꿈꾼 밤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 뭔가 좀 슬픈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를 하죠. 애상이 슬픔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픈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문득 인기척에 잠이 꼈다. 뭔가 인기척은 사람의 기척이에요. 그래서 너가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턱에 귀를 대고 엿들을 땐 왜? 너가 너무 그리우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베개를 고쳐 누우면 다시 자려고 누우면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해요. 가까이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을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움 때문에 촉발된 환청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환청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무섭네요. 자, 계속 볼게요.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마찬가지죠, 지금. 이 두 소리는 지금 그리움,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러일으켜진 촉발이라고 할게요. 그리움으로 촉발된 어떤 환청입니다. 소리기 때문에 소리, 청각적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슷한 문장 구조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반복하면 온율이 생기죠. 지척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 스치는 소매깃 소리.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 네가 왔구나. 는 뭡니까, 여러분? 감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탄이죠. 영탄법. 네가 왔구나. 단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자, 산 넘고 물 건넜다라는 건 우리 보통 이걸 편하게 온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왔다라는 거죠. 고난을 극복하고 누런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황천길을 간다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황천은 그 죽은 사람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저승을 황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이 누를 황자를 써서 이 누런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 황천, 누를 황자,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저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의 땅에서. 이 서역, 서쪽 땅 또한 불교에서 저승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너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더 무섭다, 그쵸? 무서운 시는 아닙니다, 이 시는. 그래서 그리운 대상이죠. 누런해지지 않는 서역 땅에서 나직이 신발을 끌고 와 다정하게 부르는 너의 목소리. 또 소리죠. 오냐 오냐. 나를 다정하게 불러줬어. 그래서 나는 부르는 소리에 대한 대답으로 오냐. 2번이나 오냐 오냐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움이 큼을 강조하는 것이죠. 2번 반복을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은 만리길인데. 만리길은 가까운 길일까요? 먼 길일까요? 만리는 굉장히 먼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만리는 아까 그 발자국 소리가 지척에서 들렸죠. 가까이에서 들렸죠. 이 지척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가까이서 들렸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만리길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만리길인데 안쓰러운 마음은 만리길이다. 멀리 있다. 자, 마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 추상적인 대상을, 마음을 만리길, 구체적인 길, 거리로 수치화했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리 길로 지금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수치화. 그 다음 황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황망하다라는 거는 마음이 몹시 급해서 허둥지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너인가 싶어서, 너라고 생각해서 아주 허둥지둥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문은 소통의 창구죠. 소통의 통로. 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어요. 이제 너와 소통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밖엔 하염없이 내리는 가랑비 소리. 알고 보니까 가랑비 소리더라. 가랑비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비는 어떤 이미지를 보면 하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하강적 이미지라는 거는 밝은 이미지보다는 좀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죠.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너인 줄 알고 너를 보려고 뛰쳐나갔지만 비었다라 그래서 이런 하강적인 어두운 이미지로 바뀌면서 어떤 화자의 심리 상태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의 심리 상태와 조응하고 있다. 조화롭게 응하고 있다. 화자의 심리 상태와 지금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후두둑. 후두둑 뭡니까? 의성어죠. 의성어를 통해서 청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죠. 후두둑. 화자의 착각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소리죠. 댄잎 끝에, 대나무 잎 끝에 방울 지는 봄빛 소리다. 방울 진다라는 거는 빗방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런 슬픈 상황에서 눈물을 연상케 하기도 하네요. 빗방울이면서도 눈물을 떠올리게 하네요. 봄빛 소리. 봄빛 소리라 그러면서 명사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명사로 종결하면 좀 더 여운이 감돈다. 여운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떤 존재하지 않는 죽은 대상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봄비 소리를 듣고 있던 그리운 대상을 이제 떠올린 것이죠. 그리운 대상처럼 찾아온 어떤 봄비를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야 간단하게 하나 적어보면, 부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든 틀린 문제 확인하든 하시면 되고, 요렇게 내용만 한번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018년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